안산성불사 공양간에서 들린 한밤중의 괴성. 다음날 싸늘한 시신으로 발견된 남자. 이름도 없고 신분도 없던 그 사람의 정체는 20년 전 사라진 형사의 친아버지였다. 그가 죽는 순간까지 꼭 쥐고 있던 것은 누군가를 위한 도시락 하나였다. 당신은 내 이름도 모른 채 나를 위해 매일 밥을 지었습니다. 그 밥 안에 담긴 마지막 외침이 이제야 들리기 시작합니다. 영상 끝까지 보시면 이 도시락이 어떻게 아버지의 사랑이 되었는지 가슴 먹먹한 진실을 마주하시게 됩니다. 절대 놓치지 마세요. 그날 밤 산속은 기묘할 만큼 고요했다. 안산 성불사 공양간 앞마당엔 비가 오지도 않았는데 바닥이 축축했고 밤하늘은 구름에 덮여 달빛조차 뿌옇게 흐려져 있었다. 스님들은 저녁 예불을 마치고 각각의 방으로 돌아갔고 공양간 부엌에서는 김이 희미하게 피어오르고 있었다. 시간은 밤 10시를 조금 넘긴 시각이었다. 모두가 잠든 줄 알았다. 그때였다. 공양간 안에서 갑자기 끔찍한 괴성이 들렸다. 마치 목구멍을 찢으며 나오는 것 같은 짧고 처절한 비명이었다. 처음 소리를 들은 이는 공양간 옆방에서 자고 있던 공양주 김말선 할머니였다. 이른을 훌쩍 넘긴 작은 체구에 허리도 굽은 그녀는 벌떡 일어나 맨발로 문을 열었다. 공양간 문은 닫혀 있었고 안은 불이 꺼져 있었다. 할머니는 문고리를 조심스럽게 잡았지만 문은 안에서 잠겨 있었다. 손잡이에는 작은 방울이 달려 있었는데 누군가 안에서 움직였는지 방울이 한 번 짧게 울렸다. 누구 있어요? 할머니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지만 대답은 돌아오지 않았다. 괴성은 단 한 번뿐이었다. 문을 두드릴까 하다 말고 할머니는 황급히 뒤돌아 나와 큰 방 쪽으로 달려갔다. 잠든 스님들을 깨운 뒤 함께 공양간 문을 열어보았을 때 그 안은 너무도 조용하고 정돈되어 있었다. 밥솥은 비워졌고 찬장에는 마른 나물이 가지런히 들어있었고 바닥은 마치 갓 닦은 듯 반짝였다. 사람은 없었다. 마치 소리도 흔적도 모두 누군가 일부러 지운 듯한 느낌이었다. 다음날 새벽 공양종이 울릴 무렵이었다. 뒷마당에서 가장 먼저 일어난 수자 스님이 무언가 이상한 낌새를 느꼈다. 공양간 뒷문이 조금 열려 있었고 문 앞에 검은 슬리퍼 한 짝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다. 이상하다고 생각한 스님은 문을 열었고 곧장 숨을 들이켰다. 그 앞에 한 남자가 쓰러져 있었다. 남자는 낡은 회색 점퍼에 헌 청바지를 입고 있었고 얼굴은 뺨에 심한 상처가 나 있었다. 손에는 철제 도시락통을 꼭 쥔 채였다. 이미 숨은 끊어져 있었고 몸은 싸늘하게 식어 있었다. 그 자리에서 스님들은 경찰에 신고했고 얼마 지나지 않아 순경과 감식반이 절에 도착했다. 시신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는 아무것도 없었다. 이름도 연락처도 없었고 휴대전화조차 없었다. 수사팀은 스님들과 공양주를 상대로 신원 확인을 시도했으나 돌아온 대답은 한결같았다. 그 사람은 우리 절에서 밥하고 청소하던 사람입니다. 말은 별로 안 했지만 항상 일찍 일어나 부엌에 있던 사람이에요. 이름을 아느냐고 물었을 때 스님들은 머뭇거렸다. 이명수 씨라고 들었습니다만 확실하진 않아요. 주민등록도 없고 어디서 온 사람인지도 잘 몰라요. 다만 너무 조용하고 착했어요. 말없이 밥하고 혼자 남은 반찬 싸서 먹고는 늘 공양간 뒷문에 앉아 계셨어요. 경찰은 그를 부엌 일꾼으로 임시 고용한 인물이라 생각했다. 하지만 절 쪽에서는 정식으로 고용한 적도 계약서도 없다고 했다. 어느 날 절에 들어와 공양간을 청소하고 요리를 돕기 시작했으며 누구도 그를 막지 않았고 그도 묵묵히 자신의 자리를 지켰다는 것이었다. 명수가 죽었을 리가 없어요. 김말선 할머니는 말끝을 흐렸다. 어젯밤에 그 사람 소리였을까요? 아니겠죠. 그랬다면 문을 열었을 때 뭔가 보였을 텐데. 도시락통은 오래된 철제 뚜껑이 닫혀 있었고 경찰이 열어보자 안에는 밥과 콩자반 반찬이 들어있었다. 밥은 따뜻하진 않았지만 그 전날 밤 누군가 막 지어 담은 듯 윤기가 살아있었다. 담당 형사는 조용히 도시락을 바라보았다. 죽음 직전까지 밥을 지었다는 건 무슨 의미일까? 누군가를 위해 밥을 지은 걸까? 자신이 먹으려고 한 걸까? 아니면 마지막으로 전하고 싶었던 게 밥밖에 없었던 걸까? 형사는 아무 말 없이 도시락 뚜껑을 다시 닫았다. 시신은 부검을 위해 이송되었고 절은 다시 조용해졌다. 그러나 절 사람들의 눈빛은 달라져 있었다. 밤마다 들려오는 방울소리나 부엌 뒷문 앞에 놓여있는 도시락통 혹은 누군가 그를 마지막으로 보았다는 증언 하나 없이
쓰러진 존재에 대한 불편한 침묵. 형사는 늦은 밤 다시 공양간을 찾았다. 어둠 속에서 혼자 남겨진 도시락통 하나를 다시 들여다보며 그는 문득 무언가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 도시락통 바닥 안쪽에 아주 작게 글자가 새겨져 있었다. 도윤아, 밥은 꼭 먹고 다녀라. 형사의 얼굴이 조금 일그러졌다. 그 글씨는 너무도 작고 얇았으며 흔히 어린 자식을 위해 새기는 문구처럼 다정했다. 도윤, 그 이름은 형사 자신이 어릴 적 부모에게 불리던 이름이었다. 그는 도시락통을 들고 천천히 공양간을 나왔다. 문 뒤에 작은 방울이 아주 작게 울렸고 어둠은 여전히 조용히 저를 감싸고 있었다. 그날 밤 형사는 잠들지 못했다. 오래전 잊었다고 믿었던 기억이 천천히 조용히 깨어나고 있었다. 안산 성불사 공양간 뒷마당에 남겨진 그 남자의 시신은 하루 동안 조용히 장례식장 안치실에 머물렀다. 스님들과 공양주는 정해진 일과를 이어갔지만 모두의 표정엔 무거운 침묵이 깔려 있었다. 특히 김말선 할머니는 아침마다 공양간 문을 열 때마다 문고리에 매달린 방울을 한참이나 바라보다 문을 열었다. 형사 강도윤은 시신의 얼굴을 사진으로 남긴 뒤 전국 실종자 데이터베이스에 대조를 시작했다 하지만 어디에도 일치하는 인물은 없었다. 지문조회 역시 결과가 없었다. 수사서류엔 무연고 성인 남성 추정, 신원 불상, 사망 당시 나이 50세 내외라 적혔다. 가장 큰 단서는 손에 꼭 쥐어져 있던 철제 도시락통이었다. 그 도시락통은 겉면에 아무 장식도 없었지만 뚜껑 안쪽에 작게 새겨진 이름 도윤아라는 글자가 단서가 되었다. 형사 강도윤은 그날 이후 계속해서 자신이 알지 못했던 사람들과 마주하고 있었다. 어린 시절의 기억은 불분명했지만 어렴풋한 장면 하나가 떠올랐다. 초등학교 저학년 시절 어머니가 사라지고 아버지와 살던 단칸방의 부엌에서 어느 날 아버지가 밥을 담아주며 했던 말. 밥은 꼭 먹고 다녀야 한다. 그때 그는 울기만 했고 그 말을 왜 했는지도 몰랐다. 그리고 그 다음날 아버지는 사라졌다. 절에 있던 남자의 얼굴을 다시 들여다본다. 사진이지만 눈빛이 깊고 어딘가 많이 지친 듯한 얼굴이었다. 얼굴의 상처는 날카로운 물체에 긁힌 듯하고 오른쪽 손등엔 오래된 흉터가 있었다. 흉터는 깊고 날카롭게 파여 있어 마치 오래전의 사고를 말해주는 듯했다. 공양간에서 마지막으로 그와 대화를 나눴던 사람은 말선 할머니였다. 그녀는 형사에게 조심스럽게 말했다. 그 사람 참 조용했어요. 저녁마다 혼자서 밥 남은 걸 도시락에 싸서 나무 뒤에가 앉아 드셨어요. 말은 한마디도 없었지만 그게 더 따뜻하게 느껴질 때가 있었어요. 형사는 할머니가 가리킨 뒷마당의 오래된 느티나무 밑을 찾아갔다. 그곳엔 낡은 평상이 있었고 평상 위엔 무언가를 오래도록 올려둔 듯한 흔적이 있었다. 평상 밑을 살피던 중 형사는 조그만 비닐 가방을 하나 발견했다. 그 안엔 접힌 종이 한 장이 있었다. 그 종이는 오래된 종이었고 몇 번이나 접혀 있어 펼 때마다 사각사각한 마찰음이 났다. 종이엔 짧은 글씨만 적혀 있었다. 도윤아, 내 이름은 기억하지 못해도 좋다. 네가 나를 원망하지 않았으면 한다. 이름은 없었고 서명도 없었다 하지만 그 글씨는 또렷했고 손끝에서 마음이 묻어나는 글씨였다. 형사는 비닐 가방을 들고 나와 다시 공양간 부엌으로 향했다. 그곳은 여느 절의 부엌처럼 크지 않았고 나무 선반 위엔 콩나물과 무말랭이, 된장단지가 나란히 놓여 있었다. 냉장고 문을 열자 안에는 반찬통이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었고 가장 아래칸에 있는 반찬통 하나에 도윤이라는 이름이 적혀 있었다. 마치 누군가를 위해 매일 도시락을 준비하듯 이름표를 붙여 놓은 듯했다. 이 도시락 당신이 싸준 겁니까? 형사는 김말선 할머니에게 물었다.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 사람은 매일 아침 먼저 나와 밥을 지었어요. 그리고는 그 반찬을 싸서 그 이름표 붙인 통에 담았죠. 나는 그냥 아이가 있는 줄 알았지요. 하지만 아이는 오지 않았어요. 언제나 남겨뒀다가 본인이 먹었어요. 도시락을 싸서 이름을 붙여두고 먹는 이는 본인이었다. 그건 누군가를 기다리는 마음이거나 과거를 붙잡고 있는 마음일 수도 있었다. 형사는 복잡한 감정 속에서 도시락통을 바라보다 조용히 한마디 중얼거렸다. 기억 속의 이름에 밥을 담아두고 사는 사람. 도대체 당신은 누구였을까? 그날 저녁 부검 결과가 도착했다. 사인은 두부 외상이었다. 무언가 단단한 물체에 의해 머리를 강하게 맞은 흔적이 있었고
직접적인 외부 충격에 의한 사망이었다. 그 외의 외상은 모두 사망 이후에 생긴 것으로 보였다. 방화 흔적이나 자해 정황은 없었으며 몸에선 알코올이나 약물도 검출되지 않았다. 그러나 손바닥에 눌린 자국과 도시락통의 금속 자국이 동일하다는 분석이 첨부되어 있었다. 형사는 다시 절로 향했다. 도착한 시간은 밤 10시 무렵이었다. 어젯밤 그 괴성이 들렸다는 시간이었다. 공양간 안은 비어 있었고 촛불 하나만이 희미하게 켜져 있었다. 형사는 조용히 앉아 도시락통을 들여다보았다. 그리고 조심스레 통 안쪽에 손을 넣어 글자가 새겨진 부분을 손끝으로 문질렀다. 고윤아밥은 꼭 먹고 다녀라. 그 문장이 왠지 아프게 느껴졌다. 지금껏 수많은 사건을 다뤘고 시신도 많이 봐왔지만 이처럼 이름 하나 없이 기억 한 조각으로만 남은 사람을 마주한 것은 처음이었다. 밖에선 바람이 불고 있었다. 문고리에 달린 방울이 아주 작게 울렸다. 형사는 순간 몸을 돌려 공양간 문을 열었다 하지만 바깥엔 아무도 없었다. 다만 뒷마당 느티나무 아래에 평상 위에 놓여있던 도시락통이 사라져 있었다. 그날 밤 형사는 잠을 이루지 못한 채 오래된 가족사진첩을 꺼냈다. 오래전 흑백 사진 속에서 서툴게 웃고 있는 남자 한 명이 눈에 들어왔다. 눈이 깊고 어깨가 넓은 그 남자의 옆에 아주 어린 시절의 자신이 서 있었다. 아버지였다. 그리고 그는 분명 공양간에서 발견된 시신과 닮아 있었다. 그가 성불사에 처음 나타난 것은 정확히 1년 전 초겨울이었다. 눈이 흩날리던 오후절 앞마당에 낡은 가방 하나를 메고 서 있던 중년의 남자를 처음 본 사람은 김말선 할머니였다. 그는 아무 말도 없이 인사도 없이 그저 공양간 뒷문 쪽을 바라보고 서 있었다. 할머니는 문득 그의 눈빛이 어딘가 너무 말라 있어 물 한 잔을 내밀었다. 남자는 고개를 숙이며 두 손으로 잔을 받았고 따뜻한 물을 마신 뒤 아주 작게 고맙다고 말했다. 그 한마디가 전부였다. 그날 이후 그는 매일 새벽마다 제일 먼저 공양간에 나와 쌀을 씻고 된장을 풀고 채소를 다듬었다. 처음엔 스님들도 그를 수상히 여겼다. 어디서 온 사람인지 누구인지 아무도 알지 못했으니까. 하지만 그는 그저 이랬다. 말없이 묵묵히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매끼니를 준비했다. 도시락통은 항상 그의 손에 들려 있었고 부엌 구석엔 그의 작은 가방이 놓여 있었다. 가방 안에는 갈아입을 옷 한 벌과 낡은 손수건 몇 장, 그리고 철제 도시락통 하나가 전부였다. 그가 밥을 지을 때면 공양간 안은 언제나 따뜻했다. 물이 끓는 소리와 된장국에서 피어나는 구수한 냄새남을 볶는 소리와 함께 고요한 새벽이 열렸다. 그는 칼을 쥘 때 손에 힘을 주지 않았고 밥을 지을 때는 꼭 입을 다물고 있었다. 마치 어떤 기도를 드리는 사람처럼. 말선 할머니는 어느 날 그에게 조심스레 물었다. 아저씨, 어디서 오셨어요? 그는 고개를 저으며 짧게 말했다. 그냥 살 곳을 찾아왔습니다. 그 이후 할머니는 그를 굳이 더 묻지 않았다. 절이라는 공간은 그런 이들을 품는 곳이기도 했으니까. 누군가 말하지 않으려 할 때는 말하지 않는 것이 예의였다. 그는 자신을 명수라고 소개했다. 이명수. 그 이름은 오래전에 버려진 것처럼 들렸다 하지만 할머니는 그를 매일 이름으로 불렀다. 명수씨 밥 다 되었어요? 명수씨 반찬 이거 맛 좀 보세요. 그는 할머니가 불러주는 이름을 들을 때마다 조금 멈칫했지만 이내 고개를 숙이며 고맙다고 말했다. 하루는 절의 초등학생 단체가 체험을 오던 날이었다. 스님들과 자원봉사자들이 분주히 움직였고 공양간엔 평소보다 몇 배는 많은 밥을 지어야 했다. 그날 명수는 잠도 자지 않고 밤새 채소를 손질했다. 새벽이 되자 도마 위엔 가지런히 놓인 재료들과 끓는 국이 준비되어 있었다. 할머니가 걱정스레 말했다. 명수씨 너무 무리하신 거 아니에요? 그는 조용히 말했다. 아이들 밥은 꼭 따뜻해야 하잖아요. 그 말은 어쩐지 오래전 자신의 아이에게 들려주듯 다정했다. 그날 아이들은 밥을 먹고 행복해했고 할머니는 눈물이 날 뻔했다. 그런 그였기에 절 사람들은 더더욱 충격이었다. 그런 명수가, 그렇게 조용히 웃고 있던 명수가 싸늘한 시신이 되어 발견되었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다. 형사 강도윤은 그의 하루를 역추적하며 절 안의 CCTV와 스님들의 동선을 확인했다. 명수는 사건 전날 밤에도 평소와 똑같이 부엌에서 밥을 지었고 나무를 볶고 찬장을 정리했다. 그리고 밤 9시 무렵 공양간 불을 끄고 사라졌다. 누구도 그 이후 그를 본 이는 없었다. 공양간 안에는 유일하게 방울 하나가 달린 문고리가 있었다. 그것은 그의 손길을 마지막으로 울렸는지도 몰랐다.
도시락통은 그날도 그의 손에 들려 있었다. 손등에 눌린 자국은 도시락 손잡이와 일치했고 형사는 그것이 단순히 들고 있던 자국이 아니라 누군가 그것을 놓지 않으려 한 흔적임을 알아챈다. 도시락을 움켜쥐고 쓰러질 때까지 그는 무언가를 전하고 싶었을까? 형사는 도무지 마음이 놓이지 않았다. 며칠 뒤 형사는 절 안뒷마당 근처에서 낡은 작은 상자를 발견했다. 상자 안엔 명수가 남긴 것으로 보이는 몇 장의 메모와 오래된 수첩 한 권이 있었다. 수첩엔 날짜도 이름도 없었지만 규칙적인 글씨로 매일같이 반복되는 문장이 있었다. 도윤아 잘 있니? 오늘은 콩자반을 했단다. 내일은 네가 좋아하던 계란말이를 해볼까? 비가 왔구나. 젖지는 않았지. 밥은 꼭 먹고 다녀라. 그리고 마지막 페이지엔 이렇게 적혀 있었다. 네가 나를 잊어도 나는 너를 기억할 거야. 그래도 괜찮아. 밥 한 숟가락에 담긴 마음은 결국 전해질 테니까. 형사는 수첩을 덮고 오랫동안 움직이지 못했다. 이 수첩의 주인은 평생 누군가를 위해 밥을 지으며 그리움으로 살아왔던 사람이다. 그는 밥을 지으며 자신을 잊은 아들을 매일 떠올렸고 스스로를 용서하지 못한 채 조용히 사라지려 했다. 도시락통은 더 이상 그냥 밥통이 아니었다. 그것은 기억이고 용서였고 가장 조용한 사랑의 형태였다. 형사는 말없이 도시락을 들었다. 그 무게는 가볍지 않았다. 마치 지금껏 누군가 들고 있던 삶의 무게처럼 조심스레 안았다. 그날 밤 공양가는 아무도 없었지만 문고리 방울이 다시 한번 울렸다. 그리고 느티나무 아래에 누군가의 따뜻했던 자리가 아직도 남아있는 듯 밤 공기는 조용히 그 위를 감쌌다. 성불사 공양간 뒷마당의 시신이 발견된 지 나흘이 지났지만 여전히 그의 이름은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다. 형사 강도윤은 손에 든 수첩을 조심스럽게 덮은 채 형사과 사무실로 돌아왔다. 그는 말없이 사망자의 도시락통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자신의 사물함을 열었다. 그 안엔 오래전 어머니가 남기고 간 물건들이 들어있었다. 낡은 손수건 한 장과 흑백 사진 한 장, 그리고 어릴 적 사용하던 어린이 수첩 하나. 수첩 첫 장엔 아빠 이름 이명수라고 또박또박 적혀 있었다. 그 순간 도윤의 머릿속에서 무언가가 천천히 맞물려 돌아가기 시작했다. 오랜 시간 기억 속에 묻혀있던 이름, 그 이름이 바로 지금 조사 중인 시신과 같다는 것. 그가 이 사실을 입 밖에 내기까지는 또 이틀이 걸렸다. 형사는 자신의 상사에게 정식으로 유전자 검사를 요청했고 그동안 절로 다시 올라가 스님들과 긴말선 할머니를 찾아갔다. 혹시 이명수 씨가 자신에 대해 무언가 말한 적 있습니까? 가족 이야기라든가요? 할머니는 고개를 가만히 저었다. 항상 혼자였어요. 가족 이야기는 한 번도 안 했어요. 밥할 때만 조용히 웃었지요. 도윤은 할머니가 가리키는 곳으로 걸음을 옮겼다. 공양간 안에 여전히 남아있던 그의 찬장 속에서 형사는 흙먼지에 덮인 작고 낡은 함 하나를 발견했다. 자물쇠는 없었고 열자 안에는 봉투가 하나 들어있었다. 봉투 안에는 작은 사진 한 장과 접힌 편지 몇 장이 있었다. 사진 속엔 젊은 부부가 서 있었고 그 사이에 서 있는 아이가 있었다. 아이는 7에서 8살 정도였고 눈웃음을 짓고 있었다. 도윤은 그것이 자신이라는 것을 직감으로 알 수 있었다. 그는 사진을 손에 쥐고 한 장의 편지를 펼쳤다. 도윤아, 네가 이 편지를 보게 될지는 모르겠다. 나는 너에게 아버지로 남을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다. 엄마가 떠나고 난 뒤 나는 무너졌고 널 지킬 자신이 없었어. 네가 어릴 적 늘 배가 고프다고 말할 때마다 나는 더 이상 그 밥조차 해주지 못하는 내 자신이 부끄러웠다. 그래서 떠났단다. 미안하구나. 도윤아, 하지만 난 하루도 너를 잊은 적이 없었다. 매일 밥을 지으며 너를 생각했고 도시락통에 담긴 그 밥이 언젠가는 너에게 닿기를 바랐다. 그는 말없이 편지를 접었다. 손가락이 떨리고 있었고 가슴 어딘가가 무겁게 내려앉는 느낌이었다. 절 안엔 정적만이 감돌았고 공양간 바깥으로 흐린 햇살이 살짝 들어오고 있었다. 그날 저녁 형사는 도로 한쪽에 차를 세우고 눈을 감았다. 그는 누군가의 자식으로 살아왔지만 동시에 누군가의 이름을 지운 채 살아온 사람이기도 했다. 아버지를 미워했고 잊었다고 믿었고 그 빈자리에 원망만 남아있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그는 한 사람의 아버지가 마지막까지도 밥을 통해 전하려 했던 말을 알아버렸다. 밥은 사랑이었고 용서였다. 경찰서로 돌아온 그는 정식으로 유전자 검사 결과를 받았다. 결과지는 한 장이었다. 그 안엔 명확하게 적혀 있었다. 강도윤과 시신은 친자관계로 확인됨.
그는 결과지를 들고 다시 절로 향했다. 스님들과 말선 할머니는 조용히 고개를 숙였다. 그리고 공양간 한켠에 명수를 위한 작은 위패와 꽃 한 송이를 올렸다. 절 안에선 법당에서 짧은 독경이 울렸고 스님들은 고요히 손을 모았다. 그날 밤 공양간 문고리는 아무 소리 없이 닫혔고 도시락통은 느티나무 아래 평상 위에 놓였다. 김말선 할머니는 도시락통 옆에 조용히 앉아 손끝으로 통을 쓰다듬었다. 그 사람은요, 참 착했어요. 밥을 먹고 나면 늘 두 손을 모으고 눈을 감았어요. 누군가를 위해 기도하듯 그렇게 앉아 있었지요. 그게 누구였는지. 이젠 알겠네요. 형사는 도시락통을 안아들었다. 그리고 아주 오래전 자신이 울며 밥을 먹던 기억을 떠올렸다. 누군가 그를 바라보며 따뜻한 눈으로 지켜보던 그 시절의 풍경, 그 모든 것이 이제야 퍼즐처럼 맞춰지고 있었다. 아무도 묻지 않았다. 그의 이름을 아무도 확인하지 않았다. 그의 과거를 아무도 알려고 하지 않았다. 사람들은 그저 그가 착하다고만 했고 묵묵히 일하던 사람이라고만 기억했다. 하지만 그의 손끝엔 항상 전하지 못한 말이 있었고 밥 한 그릇에 담긴 사랑이 있었다. 형사는 도시락통을 열지 않은 채 조용히 앉았다. 그것은 이제 더 이상 밥통이 아니었다. 그것은 한 사람의 고백이었고 침묵이었고 끝내 이해받지 못한 삶의 마지막 외침이었다. 그날 밤 형사는 조용히 중얼거렸다. 아버지, 미안합니다. 그리고 오랜만에 아주 천천히 눈을 감았다. 공양간 문고리의 방울이 아주 작게 울리고 있었다. 절의 작은 위패함. 한쪽에 조심스럽게 안치된 이름 없는 위패 하나, 그 아래엔 낡은 철제 도시락통이 놓여 있었다. 형사 강도윤은 그 앞에 앉아 있었다. 무릎 위에 놓인 사진 한 장은 아직 따뜻한 체온을 품고 있었다. 사진 속엔 어린아이 하나와 두 남녀가 서 있었고 그는 이미 알고 있었다. 그 아이가 바로 자신이며 사진 속의 남자가 바로 며칠 전 시신으로 발견된 이명수였다는 사실을 사진은 너무 오래되어 색이 바랬고 모서리는 조금씩 찢겨 있었지만 아이의 눈웃음과 남자의 깊은 눈매는 선명히 남아 있었다. 그는 사진을 천천히 뒤집었다. 사진 뒷면엔 단 한 줄 1992년 5월 도윤 첫 운동회라고 적혀 있었다. 형사는 그날을 기억하지 못했다 하지만 아마도 그날 도시락을 싸서 손에 쥐어준 사람이 바로 그 남자였을 것이다. 경찰이라는 직업을 갖고 있으면서도 정작 내 삶을 수사한 적은 없었네요. 형사는 혼잣말처럼 내뱉고 도시락통을 조심스럽게 다시 위패 아래 놓았다. 며칠 뒤 형사는 사진을 증거물에서 제외시키고 조용히 복사본 하나를 만들어 자신의 지갑에 넣었다. 그리고 절의 뒷마당에 남겨진 명수의 물건들을 정리하던 중 작은 청 가방 하나를 더 발견했다. 가방 안엔 오래된 반지꼬리와 바느질 실뭉치, 그리고 종이로 만든 종이약 하나가 들어있었다. 종이약을 펼치자 그 안엔 어린아이의 글씨체로 적힌 문장이 나왔다. 아빠랑 다시 살고 싶어요. 나 밥 잘 먹고 있어요. 형사는 그 문장을 읽고 한참이나 움직이지 못했다. 어릴 적 어딘가 보호시설에서 누군가 시키는 대로 쓴 듯한 글씨였고 그것이 어째서 이명수의 가방 안에 있었는지는 알 수 없었다. 하지만 확실한 건 그 편지를 그는 오래도록 간직했다는 사실이었다. 같은 날 성불사로 새로운 경찰 수사관이 파견되었다. 그는 시신 발견 이후 절에서 일어났던 불가사의한 사건들과 명수의 신원조사 과정을 정리하려는 목적이었다. 새로운 수사관은 형사 강도윤에게 조심스레 물었다. 명수 씨의 전과 기록이 하나 조회되었습니다. 15년 전 경기 남부에서 식중독 사고로 구속된 외식업체 총주방장 이름과 일치합니다. 도윤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걸 버리고 사라진 거겠죠. 사건은 오래된 일이었다. 당시 수도권 유명 프랜차이즈에서 집단 식중독 사태가 발생했고 언론은 강도 높게 비난했고 책임자는 결국 주방장이었다. 조사 기록엔 유통기한 지난 재료 사용과 직원 교육 미흡이 적시되어 있었지만 도윤은 그가 그 일을 홀로 짊어졌다는 사실을 직감으로 알 수 있었다. 그는 자신이 기억하는 아버지의 뒷모습을 떠올렸다. 말이 없었고 숟가락을 건넬 땐 손이 떨렸고 이따금 밤중에 울던 모습, 그 모든 기억들이 지금에서야 퍼즐처럼 맞춰지고 있었다. 도윤은 경찰서로 복귀한 후 유년기 보호소에 있었던 시절 기록을 다시 꺼내들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아주 작게 낡은 편지 봉투 하나를 발견했다. 당시 보호소 측이 보관하고 있던 누군가 보낸 편지였지만 받는 이가 없어
보관되어 있었던 것이다. 편지엔 그가 쓴 어린아이의 문장과 똑같은 내용이 적혀 있었고 발신인 이름은 없었다. 단지 편지 봉투 구석에 작게 써진 이름 이명수. 그는 편지를 가슴에 안고 천천히 숨을 내쉬었다. 그날 밤 절의 종소리는 평소보다 길게 울렸다. 공양간 문고리의 방울은 바람에도 울리지 않았지만 마치 누군가 다녀간 듯 문은 조금 열려 있었다. 형사는 조용히 공양간 안으로 들어섰다. 도시락통을 올려두었던 평상은 비워져 있었고 벽 한쪽엔 흰 종이에 누군가 쓴 글귀가 붙어 있었다. 누군가를 잊지 못하는 마음은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 밥을 지을 때마다 나는 다시 그 아이를 떠올렸다. 그는 방 안 한켠에 앉아 종이약을 다시 접었다. 그리고 오래된 도시락통을 품에 안고 잠시 눈을 감았다. 세상의 소란과 비난 속에서 조용히 사라졌던 한 남자 이름도 없이 도시락 하나로 살아온 사람의 고백은 그렇게 종이약 위에, 밥 위에, 사진 한 장에 조용히 남아 있었다. 절의 뒤뜰에 바람이 불던 날 형사 강도윤은 공양간 안쪽 작은 찬장에서 한 권의 낡은 노트 묶음을 발견했다. 바깥은 초가을 햇살이 내려앉았고 절의 스님들은 조용히 묵언을 이어가고 있었다. 도윤은 조심스럽게 먼지를 털어내고 얇은 실로 묶인 편지 다발을 꺼냈다. 종이는 누렇게 바랬고 가장자리엔 습기가 스며든 흔적이 있었다. 어떤 편지는 너무 많이 접힌 탓에 글자가 뭉개져 있었고 또 어떤 편지는 봉투도 없이 접힌 채 남겨져 있었다. 첫 장을 펼쳤을 때 그는 본능적으로 숨을 멈췄다. 편지는 모두 한 사람을 향해 쓰여 있었다. 도윤아, 오늘은 하루 종일 비가 내렸다. 비 맞는 걸 싫어하던 네 얼굴이 생각나더구나. 네 어릴 적 노란 우비를 입고 내 손을 꼭 잡던 모습이 눈에 선하다. 너는 아마 기억 못하겠지. 하지만 아빤 그날을 아직도 잊지 못한다. 네가 없는 세상에서 아빠는 누구도 원망하지 않았다. 그저 밥을 지으며 너를 생각했다. 언젠가는 네가 다시 돌아올까 싶어서 도시락통에 이름을 새겨 넣었다. 도윤아, 밥은 꼭 먹고 다녀라. 미안하다. 도윤아 아빠라는 말조차도 용기가 나지 않았다. 하지만 너에게도 나 자신에게도 나는 여전히 내 아빠이고 싶었다. 편지는 총 15통이었다. 매년 한 통씩 같은 시기에 쓰여 있었고 보내지 못한 채 그대로 상자 안에 남겨져 있었다. 마지막 편지는 며칠 전 날짜로 쓰여 있었다. 이젠 곧 너를 만날 수 있을 것 같다. 많은 밤을 지새우며 후회했고 네가 살아있다는 사실 하나로 하루를 버텼다. 밥을 짓는 건 그나마 내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기도였다. 도윤아, 나중에 네가 이 편지를 읽게 된다면 그저 한 번만 나를 불러다오. 이름을 잊어도 괜찮다. 아빠라는 말 한마디면 돼. 도윤은 그 마지막 문장을 읽으며 눈을 감았다. 머릿속에서 어린 시절 기억이 희미하게 떠올랐다. 하루는 너무 배가 고파 아버지에게 소리쳤던 날, 밥 달라고 울부짖던 자신을 바라보던 아버지의 눈빛. 그것은 분명 슬픔이었다. 그날 밤 이후 아버지는 사라졌고 자신은 보호소로 보내졌고 어머니는 이미 떠난 뒤였다. 그는 어린 시절 내내 나는 버려졌다고 믿으며 살아왔지만 지금에서야 알게 되었다. 떠난 것이 아니라 버틸 수 없던 한 남자의 고백이었고 도망이 아니라 자책이었다. 그날 밤 도윤은 편지 다발을 챙겨 절의 공양간 한켠에 조용히 다시 올려두었다. 편지는 누구에게 보여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남기기 위한 것이었고 어쩌면 누군가에게는 그 자체로 위로였을 것이다. 도윤은 절을 떠나기 전 공양간에 마지막으로 불을 켰다. 찬장에 남겨진 된장단지와 말린 고사리 봉투 하나. 그 안에는 작은 메모지가 하나 붙어 있었다. 내일은 계란말이를 해야지. 도윤이가 좋아했으니까. 그는 끝내 참지 못하고 무릎을 꿇고 눈을 감았다. 천천히 눈물이 뺨을 타고 흘렀다. 절 안은 조용했고 공양간은 여전히 따뜻한 향기로 가득했다. 김말선 할머니는 멀찍이 서 그 모습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등을 돌렸다. 그녀도 알고 있었다. 어떤 마음은 끝내 말로 전해지지 않아도 그 온기만으로 전해지는 것임을. 다음날 새벽절에서는 간단한 수륙제가 열렸다. 위패엔 여전히 이름 없이 무연이라 적혀 있었지만 도윤은 조용히 그 앞에 향을 올렸다. 그리고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아버지, 이제 알아서 죄송합니다. 조용히 고개를 숙인 채 그는 그동안 하지 못했던 말들을 마음속으로 천천히 떠올렸다. 미안했다는 말, 고마웠다는 말, 그리고 그립다는 말. 절의 바람은 천천히 지나갔다.
공양간 문고리 방울은 아주 작게 흔들렸고 된장국이 끓던 그 솥은 더 이상 불이 들어오지 않았지만 여전히 따뜻한 냄새를 남기고 있었다. 그리고 위패 앞 도시락통엔 누군가 새 쌀밥 한 그릇을 담아 올려두었다. 그날 하루 종일 하늘은 흐렸고 마당엔 노란 은행잎이 바람에 따라 흩날리고 있었다. 마치 그 모든 고백들이 바람을 따라 어디론가 천천히 다가가고 있는 듯했다. 형사 강도윤은 저를 떠나기 전 다시 한번 공양간을 찾았다. 여전히 도시락통은 위패 아래 조용히 놓여 있었고 찬장 속 반찬통은 말선 할머니가 정리해둔 그대로였다. 그는 기와 아래 엎드린 채 부엌 안을 한참 바라보다 문득 뒷마당의 평상 쪽으로 향했다. 그곳은 늘 아버지가 앉아있던 자리였다. 느티나무 아래 햇빛은 부드럽게 깔렸고 가을바람이 나뭇잎을 조용히 흔들고 있었다. 그때였다. 그 아저씨, 아직도 생각나요. 낯익은 듯 낯선 목소리에 도윤은 돌아봤다. 치매 초기 진단을 받은 김옥분 할머니였다. 그녀는 근처 양로원에서 가끔 성불사로 산책을 나오곤 했다. 그날도 어김없이 누군가 부축을 받으며 절로 오고 있었고 그 눈빛은 희미했지만 어딘가 깊었다. 할머니, 혹시 그분을 아세요? 도윤이 조심스럽게 묻자 할머니는 평상 위에 앉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 사람, 말은 없었지만 내 도시락 늘 챙겨줬어요. 내가 깜빡하고 안 들고 오면 공양간 구석에다 꼭 남겨놨지. 도시락통에 내 이름도 써줬고 나를 잊지 않아준 유일한 사람이었어요. 그녀는 웃으며 덧붙였다. 사람들은 날 다 잊었다고 해요. 자식도 이웃도 병원도. 그런데 그 사람은 이름을 불러줬어요. 옥분 할머니 밥 드셔야죠 하며. 도윤은 가슴 어딘가가 저릿했다. 아버지가 밥을 짓던 이유는 단지 자신만을 위한 것이 아니었다. 아버지는 조용히 자신이 잊히지 않기를 바랐던 누군가에게 매일 밥을 남기고 있었고 그 따뜻한 도시락이 치매 초기 노인에게는 세상과의 마지막 연결고리였던 것이다. 그 사람이 죽었다고요? 할머니가 물었다. 도윤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할머니는 한참 아무 말 없이 앉아 있었다. 그러다 손을 가슴 위에 얹고 중얼거렸다. 이상하게 그날 밤 꿈을 꿨어요. 그 아저씨가 절 부르더라고요. 나 이제 먼저 갈게요. 그동안 고마웠다고. 도윤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다. 잠시 후 할머니는 품에서 무언가를 꺼냈다. 그것은 오래된 손수건에 쌓인 조그마한 쪽지였고 거기엔 또박또박한 글씨로 이런 말이 적혀 있었다. 옥분 할머니, 오늘은 고사리 나물과 미역국입니다. 밥은 꼭 천천히 드세요. 남기지 말고요. 글씨체는 익숙했다. 그것은 아버지의 글씨였다. 도윤은 손끝으로 그 쪽지를 만지며 숨을 깊게 들이쉬었다. 누군가의 기억 속에서 잊히지 않았다는 것, 그리고 그 기억이 또 다른 사람의 삶을 이어주고 있었다는 사실에 그는 처음으로 고개를 떨굴다. 그날 오후절에서는 명수를 위한 작은 추모의 자리가 열렸다. 스님 몇 분과 김말선 할머니, 그리고 김옥분 할머니가 참석했고 도윤은 위패 앞에서 마지막 향을 피웠다. 스님은 짧은 독경을 마친 후 말없이 한 발 물러섰다. 도윤은 천천히 걸음을 내디디며 말했다. 누군가의 인생을 아무도 묻지 않았다면 그 인생은 정말 사라지는 걸까? 그렇지 않다는 걸 이제야 알았습니다. 그는 도시락통을 조심스럽게 들었다. 그 무게는 여전히 작지 않았다. 그것은 단지 금속이 아닌 어떤 기억의 온도였다. 그 안엔 밥보다도 더 묵직한 사연이 담겨 있었고 오직 기억하는 사람만이 그것을 다시 꺼낼 수 있었다. 공양간 문고리 방울이 바람에 울렸다. 김혜선 할머니는 방울 소리를 들으며 조용히 말했다. 명수 씨는 정말로 조용한 분이었지만 그 조용함 속에 많은 사람들을 살게 했어요. 나도 그랬고요. 도윤은 그 말을 가슴 깊이 새겼다. 아버지는 떠나 있는 동안에도 누구보다 많은 사람들과 함께 있었다. 기억 속에서 그리고 도시락통 속에서 매일을 살아내고 있었다. 그날 밤 절 뒷마당에선 작은 촛불이 하나 켜졌다. 위패 앞엔 누군가 다시 밥을 담아놓았다. 고사리 나물과 미역국, 그리고 손글씨로 적힌 쪽지 하나. 내일은 계란말이를 해볼까요? 아무도 묻지 않았지만 누군가는 기억하고 있었다. 잊힌 이름조차도 누군가의 하루를 살게 했다는 것을, 그리고 그 마음 하나가 또 다른 외로운 일을 하루 더 살게 만든다는 것을 도윤은 그제야 알게 되었다. 절의 새벽은 언제나 종소리로 시작됐다. 길고 깊게 울리는 종 한타가 안산골짜기 어귀까지 퍼져나가면 스님들은 차례로 공양간으로 향했고 김말선 할머니는 따뜻한 물에 콩나물을 씻고 있었다.
그날도 그런 하루가 시작되려 했을 때 형사 강도윤은 성불사를 다시 찾았다. 도시락통과 편지들, 김옥분 할머니의 증언까지도 모아졌지만 여전히 남아있는 하나의 질문이 있었다. 그 밤 왜 그가 쓰러져 있었는지. 명수는 단순히 지병으로 죽은 게 아니었다. 부검 결과는 외부 충격에 의한 사망이었다. 머리 뒤편의 상처와 손등에 남겨진 멍, 도시락통을 움켜쥐고 있었던 손의 힘, 그 모든 것이 무언가를 막으려다 생긴 흔적처럼 남아있었다. 도윤은 절 주변 CCTV가 없다는 사실에 다시 한번 무거운 숨을 내쉬었다. 하지만 수사팀이 마침내 확보한 게 하나 있었다. 근처 조개방 옆에 설치된 노후된 감시카메라 영상이었다. 해상도는 낮았지만 한 장면이 포착되어 있었다. 사건 전날 밤 9시경 공양간 쪽에서 연기가 피어오르는 모습과 함께 누군가 어둠 속에서 불이 나게 달려가는 뒷모습, 그리고 바로 다음 순간 조개방 옆 나무 뒤에서 한 사람이 쓰러지는 실루엣. 형사는 그 장면을 반복해 보았다. 그리고 깨달았다. 그 연기는 부엌의 화재였을 가능성이 크고 달려간 이는 불을 끄려 한 명수였으며 그 쓰러진 자리가 바로 시신이 발견된 곳이었다. 도시락통은 왜 들고 있었을까요? 수사팀 후배가 물었을 때 도윤은 조용히 대답했다. 누군가에게 전하고 싶었던 마지막 밥이었겠죠, 아마도. 불을 끌어가기 전에도 그 도시락을 놓지 못할 만큼 간절했던 마음. 도윤은 공양간으로 다시 향했다. 부엌 뒤편의 스텐싱크대엔 여전히 거무튀튀한 그 으름 자국이 남아있었다. 그날 밤 실제로 작은 화재가 있었고 명수가 그것을 막으려다 화상을 입고 머리를 부딪혔을 가능성이 제기되었다. 그를 목격한 이는 아무도 없었다. 불도 스스로 꺼졌고 다음 날엔 흔적만이 남았을 뿐이었다. 사람들은 그저 갑자기 쓰러져 숨졌다. 고만 여겼다 하지만 사실은 그가 누군가의 방화를 막고 부엌을 지키고 도시락 하나를 꼭 쥐고 싸우다 쓰러졌다는 사실은 아무도 몰랐다. 도윤은 공양간 구석의 화재 흔적을 손끝으로 만졌다. 아직도 그 흐름 사이로 그날의 온기가 스며있는 듯했다. 그는 조심스럽게 절 주지스님에게 말했다. 그날 혹시 불이 나던 시간쯤 어디에 계셨는지 기억나십니까? 스님은 잠시 눈을 감더니 대답했다. 나는 그 시간 예불방을 정리하고 있었네. 다만 불길한 기운이 느껴져 잠시 마음이 심란했던 기억이 있네. 그 말에 도윤은 작게 고개를 끄덕였다. 명수는 누군가가 미처 알아차리기도 전에 홀로 모든 것을 감내한 사람이었다. 단지 밥을 짓는 사람이 아니라 저를 조용히 지키고 있던 또 하나의 기둥이었던 셈이다. 그날 저녁절에서는 명수를 기리는 타종이 울렸다. 스님들은 무연고자의 죽음이라고 처리할 수 있었던 이 명수의 삶에 조용한 예를 표했고 도시락통은 향이 피워진 단상 위에 올려졌다. 도윤은 종소리를 들으며 문득 공양간 문고리의 방울을 바라봤다. 종이 울릴 때마다 그 방울도 작게 울렸고 누군가 그 소리를 따라 걸어온 듯했다. 방울은 흔들릴 때마다 그의 손길을 닮은 기척을 남겼다. 그는 조용히 입을 열었다. 그날 누가 보지 않아도 아버지는 그 자리를 지켰어요. 불을 끄고 부엌을 지키고 그리고 밥을 남겼죠. 그 밥이 제가 살아있는 이유입니다. 그는 도시락통을 열지 않은 채 안았다. 다시는 열지 않아도 되는 무게였다. 그 안에는 이제 더 이상 밥이 아니라 한 사람의 인생이 담겨 있었다. 공양간 뒷문이 열렸고 저녁바람이 느티나무 가지를 흔들었다. 노을은 천천히 저를 감싸며 기와 위로 흘러갔다. 누군가 있었던 자리는 비어 있었지만 그 자리엔 여전히 도시락의 향과 된장의 따뜻함이 남아 있었다. 그날 이후 절은 매년 그날이 되면 명수를 위한 도시락 한 상을 공양간 앞 평상 위에 올려두었다. 아무도 그 밥을 먹지 않았지만 그 밥은 매번 같은 마음으로 준비되었다. 도윤은 이제야 알았다. 종소리 아래 울려 퍼진 그 밤의 진실은 단지 괴성이 아니었다. 그것은 누군가의 마지막 외침이었고 가장 조용한 구조의 손길이었다. 산길엔 가을이 내려앉고 있었다. 느티나무 아래 바람은 깊어졌고 은행잎은 누렇게 물들기 시작했다. 형사 강도윤은 도시락통을 조심스럽게 품에 안은 채 성불사 뒤쪽 작은 무덤터로 향했다. 절스님들이 마련한 작은 위령비 하나엔 여전히 이름이 새겨져 있지 않았다. 그저 무연 2글자뿐이었다. 그 앞에 앉은 그는 오랫동안 말이 없었다. 도시락통을 내려놓고 손끝으로 뚜껑을 천천히 쓸었다. 그동안 그는 수많은 사람의 죽음을 지켜보았고 많은 이의 삶을 기록해왔지만 정작 자신의 아버지의 삶은 들여다본 적이 없었다.
그는 조용히 지갑에서 한 장의 사진을 꺼냈다. 어릴 적 운동회 날 아버지 품에 안겨 웃고 있던 어린 자신과 아직 젊었던 아버지 이명수 사진 뒤편엔 어머니의 필체로 도윤이 첫 도시락 낼이라 적혀 있었다. 그는 사진을 무릎 위에 올려두고 천천히 입을 열었다. 아버지, 이제야 불러봅니다. 이 이름이 왜 이렇게 멀고 낯설었을까요? 어릴 땐 왜 그렇게 미웠는지 지금은 너무 후회스럽습니다. 바람이 살며시 지나가고 절에서 울리는 저녁 종소리가 골짜기 끝까지 퍼져갔다. 그는 다시 말했다. 왜 혼자 감당하셨어요? 왜 떠나셨고 왜 밥을 지으면서도 한 번 연락을 주지 않으셨나요? 그렇게 밥에 이름을 새기고 편지를 남기실 거면 왜 정작 저한텐 말을 안 하셨나요? 질문은 쏟아졌지만 대답은 없었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숙였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흐르며 무릎 위 사진에 떨어졌다. 그 순간 그에겐 그 모든 말들이 이미 도시락 안에 담겨 있었다는 걸 알았다. 아버지는 미안하단 말을 밥에 담았고 사랑이란 말을 편지에 써두었고 마지막으로 하고픈 말들을 된장국 안에 넣어 매일같이 지어온 것이다. 아버지, 저도 밥을 해봤어요. 혼자 살다 보니 밥을 지어야 했고 처음엔 짜고 맵고 실패했지만 이제는 계란말이도 조금은 익숙해졌어요. 아버지가 제일 좋아하셨던 고사리 나물도요. 그는 도시락통 뚜껑을 열지 않고 그대로 무덤 앞에 놓았다. 그 옆엔 자신이 만든 도시락 하나를 함께 올려두었다. 흰 쌀밥에 미역국, 그리고 계란말이 3조각. 이제는 아버지가 만든 밥만 받지 않을게요. 저도 당신을 위해 밥을 지을 겁니다. 당신이 그리했던 것처럼. 그 순간 공양간 종소리가 한 번 더 울렸다. 기와 위로 떨어지는 은행잎 사이로 빛이 비쳤고 바람이 도시락통 주위를 맴돌았다. 누군가는 그 자리를 떠났지만 마음은 여전히 남아있었다. 그날 밤 그는 절을 떠나기 전 위패함 앞에서 마지막 인사를 올렸다. 이제는 더 이상 이름 없는 위패가 아니라 그의 아버지의 이름을 가슴속에 새긴 위패였다. 고유는 조용히 말문을 열었다. 아버지라는 이름 이제는 지우지 않겠습니다. 아버지의 도시락 속 마음처럼 저도 누군가에게 그런 사람이 되겠습니다. 미워하지 않겠습니다. 나도 누군가를 기억하겠습니다. 그는 도시락통을 안고 조심스럽게 문고리 방울을 울렸다. 방울은 작게 떨렸고 바람은 공양간 깊숙한 곳까지 닿았다. 이제 그는 아버지를 용서했고 스스로를 용서했고 아버지라는 이름을 자신의 삶에 다시 받아들였다. 그 이름은 더 이상 멀고 낯선 단어가 아니라 누군가의 밥 한 숟갈 속에 담긴 기억이 되었고 따뜻한 용서가 되었다. 그날 이후 도윤은 매달 초하루가 되면 조용히 성불사를 찾아 도시락 하나를 만들어 위패 앞에 올렸다. 거기엔 고사리 나물과 계란말이 그리고 쌀밥이 항상 있었다. 이름을 부르지 않아도 마음은 전해졌고 이름을 기억하지 않아도 진심은 머물렀다. 그는 이제야 알게 되었다. 아버지는 사라진 것이 아니라 조용히 머물러 있었다는 것을, 이름 없이도 누군가의 기억에 남을 수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기억은 누군가의 하루를 다시 살아가게 한다는 것을. 겨울이 오기 직전 성불사엔 첫서리가 내렸다. 느티나무 아래 고요한 바람이 돌았고 은행잎은 거의 다 떨어져 황토바닥을 덮고 있었다. 형사 강도윤은 마지막으로 절을 찾았다. 공양간 문을 열자 익숙한 된장 냄새가 옅게 퍼졌고 문고리에 달린 방울은 그의 손끝에 살며시 흔들렸다. 그는 이번엔 혼자가 아니었다. 조용히 뒤를 따르던 한 여인이 있었다. 40 중반쯤 되어 보이는 그녀의 눈빛은 어딘가 지친 듯하면서도 깊은 따뜻함을 품고 있었다. 그녀는 도윤에게서 그 도시락통에 대한 이야기를 전해 듣고 조용히 따라오겠다고 말했다. 그녀의 이름은 이서연, 이명수가 식중독 사건 당시 함께 일하던 동료였고 사고가 터졌을 때 책임을 대신 지고 떠나는 그의 뒷모습을 마지막으로 보았다고 했다. 그 사람은 늘 부엌이 조용하길 바랐어요. 소리치는 걸 싫어했고 냄비 뚜껑 부딪히는 소리도 조심스럽게 다뤘죠. 요리를 하면서 누군가를 떠올리는 사람 같았어요. 도윤은 도시락통을 그녀에게 보여주었다. 여기 글자, 혹시 본 적 있으세요? 그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매번 점심을 싸놓고선 그것도 못 전해줬어요. 항상 망설이다가 식은 밥을 자기 혼자 먹더라고요. 도시락을 쥔 손이 자주 떨렸죠. 그때 생각했어요. 이 사람은 누군가를 기다리는구나. 그게 아들이었군요.
도윤은 말없이 도시락통을 안았다. 그리고 뒷마당 느티나무 아래로 향했다. 그곳엔 작은 비석 하나가 있었다. 이제는 무연이란 글자 대신 이명수라는 이름이 새겨져 있었다. 그는 도시락통을 비석 옆에 올려두었다. 그리고 가슴에 품고 왔던 편지 한 장을 펼쳤다. 아버지, 이제는 제 차례입니다. 당신이 전하지 못했던 그 모든 말들을 제가 전하겠습니다. 당신의 목소리가 닿지 않았던 세상에, 당신의 밥이 닿지 못했던 사람들에게 저는 대신 살아가겠습니다. 그는 편지를 접어 도시락통 안에 넣었다. 그리고 그 순간 바람이 강하게 불며 방울이 울렸다. 예전과는 다른 떨림이었다. 명확했고 크게 울렸다. 마치 어떤 목소리가 그 방울에 실려 나오는 듯했다. 도윤은 조용히 눈을 감았다. 그날 밤 공양간에서 들렸던 그 괴성은 공포도 고통도 아니었다. 그것은 마지막까지 누군가를 부르던 소리였다. 아버지는 죽는 순간까지도 누군가에게 닿고자 했고 그 외침은 끝내 아무에게도 들리지 않았지만 지금 이 순간 마음으로 들리고 있었다. 그 괴성은 결코 괴성으로 끝나지 않았다. 그것은 삶이 남긴 가장 진한 말이었다. 밥은 꼭 먹고 다녀라. 절의 종소리가 울렸다. 방울소리가 그 종을 따라가듯 멀어졌다. 이서연은 눈물을 닦으며 말했다. 그 사람, 이젠 괜찮을 거예요. 드디어 누군가 들었으니까요. 도윤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더 이상 외롭지 않았다. 그는 누군가의 기억으로 살아있었고 누군가의 밥상에서 매일 다시 태어나고 있었다. 그날 밤 절에서는 다시 한번 도시락이 준비되었다. 공양간 문 앞 평상 위에 놓인 그 도시락 안엔 계란말이와 고사리 나물, 그리고 쌀밥 한 덩이 옆에 편지 한 장이 있었다. 아버지, 잘 다녀오세요. 이제는 제가 기다리겠습니다. 그리고 종이약 하나가 그 위에 얹혀 있었다. 이제 더 이상 들리지 않는 괴성은 마음속에서 맴돌며 누군가를 따뜻하게 안아주었다. 이름이 없는 인생도 누군가의 마음에 닿을 수 있다는 것을, 누군가의 밥 한 숟갈이 한 사람의 삶을 살게 할 수 있다는 것을. 도윤은 도시락 뚜껑을 닫았다. 천천히 일어났다. 그리고 조용히 속삭였다. 아버지. 그 말에 바람이 한 번 더 스치고 지나갔다. 공양간 문고리 방울이 아주 작게 한 번 더 울렸다. 한 남자의 이름 없이 살다간 인생. 누구도 묻지 않았고 누구도 기억하지 않았지만 그는 매일같이 도시락에 마음을 담아 사랑과 후회를, 사죄와 그리움을 말없이 전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는 소리 없이 외치는 사람들의 괴성이 숨어 있습니다. 그 괴성은 들리지 않을지라도 누군가의 밥 한 끼가 되어 누군가의 기억 속 온기로 남을 수 있습니다. 밥은 꼭 먹고 다녀라. 그 짧은 말 안에는 평생 전하지 못한 사랑이 있었고 이름조차 지워졌던 한 아버지의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함께 되새기고 싶은 것은 단 하나입니다. 잊혀진 이름 속에도, 소외된 사람의 침묵 속에도 누군가를 향한 진심은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 혹시 여러분 곁에도 오래전 연락 끊긴 가족이 있다면, 오해하고 등을 돌린 누군가가 있다면 지금이라도 조용히, 말없이 그 마음을 전해보세요. 그 사람은 지금도 매일 밥을 짓는 마음으로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닿으셨다면 아래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세요. 채널 조용한 진실을 구독하고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이 이야기가 필요할 누군가에게 공유해주세요. 당신의 한 번의 공유가 어쩌면 누군가의 마음을 살릴 수도 있습니다. 늘 조용한 진실을 찾아 나서겠습니다. 감사합니다.